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이금융권 사태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감원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은행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되고요. 그만큼 발에 불이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겠죠. 선제적인 대책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 제대로 막지 못하면 금융권은 연쇄 반응이 속도전 양상이라 그냥 한번 심지에 불이 붙어버리면 다이너마이트 저리 가라 라는 폭발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냥 사정없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진화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곳이 금융권입니다. 그냥 멍 때리고 바라봐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것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은 없는 건데, IMF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녁 근사하게 먹고 든든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출근 전에 뉴스 보기 위해서 TV 딱 틀었는데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들이 그 쬐끄만한 브라운관을 통해서 태평양 같은 공포를 날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그냥 국민 각자에게 날리는 레그킥과 맞먹어서 정말 그토록 육중하게 다가오는 이 파산의 공포를 그냥 두 눈으로 멍하니 바라본 채 맞아들여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IMF가 무서운 거였죠. 그러니 이런 실책을 다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금융권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가게 됐는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또 제2금융권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79곳의 저축은행 개수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극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그냥 은행 79곳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PF 부실 때문에 촉발된 건전성 위기가 거의 2년여 가까이 도마 위에 올려져서 무슨 돼지고기 수육을 썰듯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지역 저축은행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M&A, 인수합병까지 염두에 둔 강제 구조조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 평가 대상에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 자산 규모가 좀 있는, 심지어 수조 원에 달하는 곳들도 포함이 됐다는 건 그만큼 건전성 부분에서 의심의 여지가 아주 많은 것들도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일단 부실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라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일단 부실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라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얘기죠.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PF 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셀프 자산을 들여오는 편법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자금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규제도 추진이 될 건데, 아무튼 지금 이금융권은 온갖 꼼수로 자산 가격을 후려치는 거 되게 꺼려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까지 썼었는데, 경공매로 일단 넘기면 당연히 부실 채권은 헐값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러면 안 되니까 PF 펀드에 부실 채권 매각해서 환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규모가 1000억 이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실이 털리지 않고 오히려 주머니 안에서 놀고 있으니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금융권에서 이걸 딱 걸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PF 시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금 경색이 거의 올 때까지 올 정도로 금융권은 부실화된 받아야 할 돈 못 받는 채권들을 빨리빨리 털고 가야 하는데, 헐값에 엿장수한테 파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거고요. 정말 손에 이만저만 아니라는 생각에 우회적인 편법까지 동원해서 부실 채권 털려 하지 않고 버티려 했죠. 동시에 건설사 어떻습니까? 만기 연장의 급전 수혈 등등으로 지금까지 파산을 모면하고 있는 여기도 사업 자체가 부실이어서 더 이상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체력 고갈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돈줄 쥐고 있는 금융권이 빛의 속도로 부실 털어내기 위한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행보를 보여왔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시간만 연장, 생명 연장의 꿈만 키워온 건데, 유제품 하나 먹는다고 이렇게 장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유예와 만기 연장,
전혀 금융권이나 건설사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이런 건전성 위기가 사방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저축은행 계열뿐만 아니라 캐피털사까지도 뭐 잠재 위험 채권 비율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캐피털사 올해 상반기 채권 비율은 모두 두 자릿수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대체로 눈에 확 들어오는 주요 캐피탈 금융사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전년보다 15% 가까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시중은행과 연관된 신한캐피털은 5.6% 정도 뛰어버린 15.43%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실 채권 비율이 캐피털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선 제일 중요한 부실 채권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 넣고 돈한테 매김을 당하게 되는, 고스란히 털릴 수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 비율은 1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게 거의 뭐 곡소리 나는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 자본 자체가 공중에서 증발하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캐피털사의 부실 채권 비율 증가 동시에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수치까지도 뭐 수직으로 오르게 되니까 신용 강도 뭐 당연한 거고, 조달 비용이 뭐 산더미처럼 높아지게 되면 경영 상황 급락하게 되는 강번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금융권 캐피탈사까지 뭐 전체적인 부실 채권 처리가 속도면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당연히 부실은 산더미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PF 위기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처리가 되지 못하는 선순환적인 정리가 작은 부분에서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시한폭탄처럼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터지는 게 신기하지. 그러니 지금 속도를 내서 금융당국에서 현장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부실 자체가 섀도우, 그림자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그냥 불쑥 모르는 상태에서 튀어나와 버리면 그 누구도 실드를 칠 수 없는 거의 극악의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도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됐지만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값이 들썩인다 해서 뭐 부동산 전체 시장이 완전히 뭐 봄날이 온 것처럼 분위기 업 하다가 갑자기 8월부터 하면서 분위기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 국면에서 금융권 위기까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게 되면 이거 뭐 집값이 그냥 완전히 꼬로박는, 나무에 지금까지 열심히 도끼질 했는데 그 나무가 도끼질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뭔가 위기에 대응하려 했지만 결국 위기에 깔려버리게 되는, 하다가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MF 잔상이 딱 이런 잔상 아니었습니까? 설마 하다가 그냥 소리에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국가부도를 TV방송을 통해서 공식 확인하는,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까이게 된 그런 위기였는데, 지금 금융권의 부실 채권이 빨리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중은행도 가계빚이 폭증을 하면서 거의 미친 듯이 매주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부실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죠. 8월 들어서 주담대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 은행이 5조 5천억이 늘어버렸습니다. 그냥 거의 폭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출이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돈 빌리는 사람한테 가장 뒷덜미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이자 높게 치는 거잖아요. 고금리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높게 매기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건데, 농협이 상단 6%를 최초로 찍었고요. 6.04%로 주담대 상한선을 높였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초강수를 넣어서 한 달 새 뭐 주담대 금리를 1% 정도 올리는 파격을 단행했고, 다 이유가 있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8월에만 2조 원의 주담대가 불어났습니다. 거의 뭐 경이적인 레이싱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배달의 민족은 주담대 민족이라는 호피무늬 같은 이 대출에 대한 용맹성을 보여주려는 건지, 정말 무서울 정도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고요. 결국엔 이게 집값 자체가 들썩거려서 나온, 그러니까 빨리 오르는 집값에 밧줄 걸어서 잡아채자는 그런 심리가 강했다는 건데, 주로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 움직인 거래라서 이렇게 대출 파이가 더욱 커진 겁니다.
그러니 시중은행에서 1% 금리를 올린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대출 수요는 거의 9월 1일 스트레스 DSR 시행 전까지 폭주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실수요자가 움직였다는 단초도 결국엔 대출 조이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서 실수요 자금이 묶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졌어요. 그만큼 실수요가 폭주하긴 폭주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주택자들 같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7월부터 집값 가격표가 바뀌면서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매 시장은 한산해지는 저녁 노을지는 운동장이 되어버린 건데, 괜시리 투기 세력 때려잡는다고 대출 파이 쪼이다가 실수요자들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다라는 점이 핸디캡이죠. 그러니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진입을 서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될 집값이 이렇게 난망한 상태라면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는 빠이빠이가 되는 건데, 이게 웃긴 건 서서히 집값이 아래로 내려가는 추이를 보이더라도 갑작스러운 금융 대변화의 태풍이 미국에서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의 본격적인 서막과 함께 한국 자산시장은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꺾이는 타이밍이 곧장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국의 금리 인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금리는 계속적으로 레버를 움직이지 못하고 붙들어야 할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역시도 연준이 B컷으로 0.5% 인하로 9월에 갈 가능성 열어두고 있지만, 미국 침체 국면의 경기가 그닥 좋은 신호를 주지 못할 가능성 많아서 이것도 여의치 않을 거고요. 금리가 만사일 수 없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는, 침체로 가는 미국을 막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내상 입은 재정적자의 미국 상황은 경기지표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를 내려도 유럽처럼 경기는 답보, 물가는 횡보가 될 수 있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내리막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이야 말하면 뭐합니까? 금리 외에 초반에 말씀드린 PF, 이금융권, 그리고 시중은행까지 부실과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이게 결국 전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다른 시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방아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반기를 지나서 가을로 지나서 연말로 가면서 어떤 불꽃놀이가 부동산 시장에서 터질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꽃놀이 순간적으로 터질 때는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꺼질 때는 그저 암흑, 깜깜한 밤하늘만 보일 뿐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딱 이런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금융권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은 고금리 외에 부동산 주변으로 깔려있는 리스크가 워낙에 커서 가장 변동성이 높은 자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움직였던 이 금리 동선 이후에도 그렇게 국내 문제로 인해서 따로 움직여야 하는 동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